안녕하세요. 서버리스 기반 데이터 모델링 및 운영 노하우 알아보기에 대해서 발표할 변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당근마켓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아마존 RDS 프록시와 오로라 서버리스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서버리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아마존 RDS 프록시의 특징 및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하려고 하고 오로라 서버리스 V1과 오로라 서버리스 V2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V2는 현재 프리뷰 상태인데 어떤 것이 개선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먼저 서버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서버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건 다 위키 DPI에 있는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고요. 먼저 서버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클라우드 공급자가 필요에 따라 리소스를 할당하는 컴퓨팅 실행 모델이라고 해요. 사용자를 대신해서 클라우드 공급자가 서버를 관리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서버리스 컴퓨팅은 휘발성 메모리 리소스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취소선을 그었는데요. 이거는 살짝 맞기도 하고 틀린 얘기이기도 한데 람다 같은 경우는 15분 동안 메모리에 올라간 내용들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커넥션 풀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에 빠르게 접근해야 하는 내용들을 미리 올려놓는다든지 머신러닝 모델 같이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리를 활용해서 람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은 결과가 스토리지에 유지되는 짧은 시간이 수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앱에 할당된 컴퓨팅 리소스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4년 동안 유지하는 서버리스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현재까지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가끔 들어가면 항상 동작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그거를 현재까지 편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실제 리소스의 양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우리가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과금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컨테이너, VM, 물리적 서버, 용량에 대해서 계획을 하거나 구성을 관리하거나 유지 관리를 하거나 운영 또는 확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된다고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얘기인데요. 이게 서버리스 컴퓨팅에서 람다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메모리 사이즈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로라 서버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ACU라고 해서 할당하는 메모리 양에 따라 CPU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틀린 얘기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버리스 컴퓨팅은 코드를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한다고 하는데요. AWS에서 제공하는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통해서 서버리스 앱들을 손쉽게 배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에 대해서 빠르게 서버리스 모델들을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WS에서 제공하는 서버리스 서비스는 AWS 람다가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레벨에서는 AWS 파게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파게이트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메모리나 CPU나 이런 것들을 그냥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지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벤트들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 이벤트 브릿지, 스텝 펑션, 그리고 SQS, SNS 등 다양한 서버리스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S3도 하나의 서버리스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가장 대표적인 AWS 서비스인데 이걸 서버리스라고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존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NoSQL을 서버리스로 사용하는 하나의 형태. 그리고 오늘 다룰 RDS 프록시와 아마존 오로라 서버리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RDS 프록시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RDS의 완전 관리형 고가용성 데이터베이스 프록시예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풀링하고 공유하고 확장성을 개선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장애 조치 시간을 66%까지 줄이고 장애 조치 중에 어플리케이션 연결을 보존해서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AWS IAM 인증을 적용할 수 있고요. AWS 시큐릿 매니저의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보안을 개선할 수 있어요. 보통 RDS에 접근을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근을 했다면 AWS에서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보안 정책인 IAM 인증을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보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RDS 프록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RDS 프록시는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라고 한다면 갑작스러운 이벤트에 의해 트래픽이 증가를 할 때
뉴 커넥션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커넥션에 의해 데이터베이스가 이 커넥션을 핸들링하기 위해 많은 CPU나 메모리 부하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 RDS 프록시에서 미리 풀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결에 대해서는 DB 자체가 부하를 처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자주 열고 닫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결을 자주 열고 닫게 되면 DB 자체가 커넥션 자체를 핸들링을 하는 게 방금과 같은 경우로 똑같이 힘들게 돼요. 그리고 연결을 유지하지만 유유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많은 사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미리 확장을 시켜서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DB에 있는 커넥션들을 많은 양들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RDS 프록시를 통해서 유유 상태의 연결들은 RDS 프록시가 항상 가지고 있고 새로운 커넥션을 연결하거나 맺고 끊거나 아니면 유유 상태를 연결하는 모든 내용들을 RDS 프록시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DB 부하를 또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인 오류를 통해 가용성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트래픽이 늘어났을 경우, 더 이상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부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RDS 프록시 단에서 그것들을 잘라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갑자기 재시작이 됐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클러스터 모드에서 재시작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DNS를 다시 찾아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연결이 가능한 상태다라는 거를 일단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그거를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RDS 프록시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변경 사항들을 RDS 프록시가 DNS 캐시를 우회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 DB가 사용 가능한 상태다라는 것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빠르게 장애를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6% 이상의 장애 조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IAM을 사용해서 향상된 보안 및 중앙 집중식 자격 증명이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 오로라 서버리스 V1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오로라에 대한 온디맨드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구 사항에 따라 컴퓨팅 용량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DB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오로라 서버리스 V1은 드물거나 간헐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옵션을 제공해요. 우리가 오로라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컴퓨팅 용량을 확보를 해놓고 그거를 항상 유지하는 것과 다른 점이죠. 자동으로 시작되고 사용량에 맞게 컴퓨팅 용량을 확장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종료되는 형태예요. 활성 상태일 때는 데이터베이스가 소비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용량 및 I/O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예요. 서버리스의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라 서버리스 V1에 대해 유즈 케이스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처음 릴리즈하는 서비스, 가변적인 워크로드,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 이 네 가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까지 해서 이 모든 경우가 전부 다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V1에 대해서 이 유즈 케이스를 보다 보면은 이거를 실제로 항상 확보해야 되는 용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올려놓고 처음 릴리즈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무도 접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가 낮 시간 동안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존 서버리스 V1을 통해서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로라 서버리스 V1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로라 서버리스 V1은 한계점이 현재는 존재하고는 있어요. 오로라 클로닝이라든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멀티마스터라든지 레플리카를 지원하지 않고요. IAM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어센티케이션, 백트래킹 인 오로라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를 추적하는 것들, 데이터베이스 액티비티 스트림이라든지 퍼포먼스 인사이트 등의 기능을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오로라 서버리스 V1의 스냅샷을 S3 버킷으로 내보내는 것도 현재는 되진 않고 있어요. 또한 람다 함수를 호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람다 인보케이션 같은 경우도 오로라 MySQL이라든지 오로라 포스트그레SQL은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추후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지 말지는 이제 우리 고객들이 많은 요청을 했을 때 하나하나 사용성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들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오로라 포스트그레 쿼리 계획 관리 같은 것도 지원하지는 않고 있고요. DB 클러스터에 대한 연결이 만약 하루 이상 열려 있으면 자동으로 닫히는데 오로라 서버리스 V1에 사용하신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만은 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들은 밑에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어떤 것들이 제약 사항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라 서버리스 V1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가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라우터 플릿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요청을 했을 때 받는 라우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API들이 이 요청들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DB단이 있는데요. 이 DB들은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업을 해야 하는데 이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업을 하는 경우 항상 2배로 확장이 된다고 해요. 기존에 뭐 원코어를 쓰고 있었다. 다음에 투코어로 확장이 되고 투코어에서 다음 요청이 들어왔을 때 포코어로 확장이 되고 이렇게 2배씩 확장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로라 서버리스 V1에 대해서 한계점이 명확했는데요. 근데 오로라 서버리스 V2에서는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현재는 프리뷰 상태이고 이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AWS 서포트에서 프리뷰를 신청을 하시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로라 서버리스 V2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즉시 확장 가능한 서버리스 DB 클러스터를 지원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어요. 서버리스 V1 같은 경우는 이 클러스터가 즉각적으로 확장되는 구조가 아니라 2배씩 조금 콜드 스타트가 걸리면서 빠르게 확장이 되지 않는 구조였는데 근데 오로라 서버리스 V2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람다가 빠르게 스케일 아웃이 되거나 스케일 업이 되는 것처럼 빠르게 이것들이 적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청의 급격한 증가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AWS 서비스를 쓰지만 그중에서 가장 만족할 수 있을 거라 현재는 생각을 하는데 인스턴트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스케일 아웃이 되는 형태로 이 요청들이 빠르게 요청이 들어온 거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DB 클러스터가 임계값에 도달할 때마다 ACU를 2배로 확장하지 않고 오로라 서버리스 V1에서는 2배로 확장을 하는데 오로라 서버리스 V2는 ACU를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요. 방금 뭐 계속 이 점진적이라는 말을 반복을 했는데요. 밑에 그래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밑에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베이스에 쿼리 요청을 하는 개수고요. 그리고 이 쿼리의 무게는 쿼리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특정 요청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이번 그래프를 보면은 오로라 서버리스 V2가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스케일링을 해서 ACU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대응을 하는지 이 30초 간격으로 밑에 그래프에 나와 있거든요. 이 30초 간격 안에서도 빠르게 이 트래픽들에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 서버리스 V2가 나중에 실제로 이제 GA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람다와 붙여서 RDB를 사용할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는 선택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현재 RDB에서 서버리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로라 서버리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NoSQL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또 다뤄주실 것 같지만 다이나모DB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몽고DB에 익숙하신 분들은 AWS 내에 다큐먼트 DB를 사용해서 그 서비스를 서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프 DB를 만약에 사용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아마존 웹툰을 통해서 대용량의 트래픽까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타임 스트림을 통해서 내가 시계열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QLDB를 사용해서 우리가 블록체인 서비스를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 키스페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키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스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구사항별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옵션들이 현재 AWS에서 제공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리소스를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금하는 형태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용량을 내리거나 그런 것들이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끔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다음에 발표하게 될 김선영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클의 공동 창업자이자 CTO를 맡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 세션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다이나모DB 싱글 테이블 디자인으로 서비스 구현하기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세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뒤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티클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잔돈 재테크 서비스 티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티클은 사용자가 앱과 연동된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잔돈이 자동으로 저축 및 투자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티클 앱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을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이나모DB가 여기저기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지켜보며 느끼지만 정말 다이나모DB 서비스 발전 속도도 놀라운 만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아키텍처가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해당 아키텍처와 궁합이 잘 맞다고 소문난 다이나모DB는 점점 활용성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양한 다이나모DB 활용 사례도 자료가 점점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적인 B2C 비즈니스에서 다이나모DB를 서비스의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 국내 사례는 좀처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30만 명이 사용 중인 핀테크 서비스 티클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 다이나모DB 하나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다이나모DB 테이블 수도 한 개로 유지하여 싱글 테이블 디자인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싱글 테이블 디자인은 다이나모DB의 디자인 패턴 중 하나인데요. 테이블 수를 한 개로 유지하며 인덱스 정의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액세스 패턴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다이나모DB 공식 문서에서도 대체로 다이나모DB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가능한 적은 수의 테이블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상 모범 사례들도 싱글 테이블 디자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싱글 테이블 디자인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조인을 지원하지 않는 NoSQL 특성상 한 번의 요청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배울 때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배우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실무에서도 아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비율이 높고요. 그로 인해 싱글 테이블 디자인에 대한 러닝 커브가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험으로는 몇 가지만 패턴화해두면 신입 개발자분들도 바로 실무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싱글 테이블 디자인을 활용하여 다이나모DB를 모델링하는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기획안과 디자인을 참고하여 비즈니스 액세스 패턴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모델과 인덱스를 바탕으로 액세스 패턴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엔지니어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델링 변경 과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싱글 테이블 디자인 모델링 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선 쿼리 성능 튜닝에 대한 고민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DB 싱글 테이블 디자인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실제 쿼리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덱스 활용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어 실제 쿼리시 성능에 대하여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비즈니스 로직과 쿼리를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로직 구현에 앞서 먼저 필요한 쿼리를 미리 도출하기 때문에 추후 코딩을 할 때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만 집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가 소개한 모델링 과정을 통하면 별도의 DBA 없이 모두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사실상 DBA라는 별도의 표지션이 있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과정을 밟아나가면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 쿼리 성능에 관한 고민을 백엔드 엔지니어가 직접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팀이 점점 커져나가면 다른 사람이 진행 중인 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사이드 이펙트 관리 등을 위해 어느 정도 다른 동료가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모델링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 단계에 스키마 미팅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엔지니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 중인 모델링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카드와 카드 이용 내역을 모델링한 바탕으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링의 특징을 더 잘 소개하기 위해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 중인 모델링 결과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앱에 카드를 연동하고 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고객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화면과 같은 기획안을 전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사용자가 연동한 카드 목록을 보여주고 오른쪽이 사용자가 연동한 카드의 이용 내역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획안을 받아보았을 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액세스 패턴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연동한 모든 카드 목록을 받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연동한 카드마다 이용 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 케이스도 추후에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함께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패턴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진행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스키마 구성이 나왔습니다. 해당 표에서 PK는 파티션 키를 뜻하고 SK는 소트 키를 뜻합니다. 다이나모DB를 처음 생성할 때 정의하는 두 가지 키 값이죠. 다음 이제 모델 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인 카드에서는 PK로 유저 아이디를 사용하고 SK로 카드사를 할당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로 카드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인 트랜잭션에서는 SK로 트랜잭션, 카드사, 카드 이용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트리뷰트로 카드 이용처와 사용 금액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각 액세스 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우선 사용자가 연동한 카드를 불러올 때는 PK로 유저의 아이디를 넣어주고 SK는 begins with setting으로 카드 샵을 할당하여 쿼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의 카드 이용 내역을 모두 불러올 때는 동일하게 PK로 유저의 아이디를 넣어주고 SK에는 트랜잭션 샵을 할당하여 쿼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카드별 이용 내역을 불러오고 싶을 때는 PK는 동일하게 세팅해 주시고 SK에 대한 값으로 begins with로 트랜잭션 샵 카드사를 할당하여 쿼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액세스 패턴에 대응하는 모델링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해당 스키마를 고안할 때 함께 고려한 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나모DB 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최적의 쿼리 성능을 위하여 데이터가 고루 분포되는 파티션 키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유저 아이디를 파티션 키로 지정하여 적절한 파티셔닝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액세스 패턴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모델 이름과 데이터를 샵으로 분리하여 SK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트랜잭션 모델에는 SK의 시간 데이터를 추가하여 특정 타임 레인지에 대한 쿼리가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드사 정보를 두 모델에 중복으로 기입하였습니다. 보통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해당과 같은 정보를 중복으로 기입하는 행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NoSQL에서는 카드사나 주소 데이터 값이 불변의 정보들은 더 적은 쿼리 발생을 위하여 중복으로 데이터를 기입하곤 합니다. 네, 여기까지 티클의 카드 및 카드 이용 내역 서비스의 모델링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티클의 해외 주식 데이터 모델링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클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해외 주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이시는 가장 왼쪽 화면은 다양한 해외 주식 종목들의 리스트 기능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에는 아마존 주식에 관련된 주가 정보, 전문가 의견, 아마존에 관련된 뉴스 등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획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액세스 패턴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해외 주식의 한글 이름과 로고 등 기본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종목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 뉴스, 차트 정보 등 상세 정보를 받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종목의 뉴스 데이터만 가져오는 기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해당 액세스 패턴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진행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주식 기본 정보를 정의하는 모델입니다. PK로는 주식 종목 코드인 ISIN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로는 StockInfo라는 스트링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목 한글 이름과 로그는 어트리뷰트로 설정을 해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주식 뉴스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K는 해외 주식 기본 정보와 같이 종목의 ISIN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K로는 뉴스 스트링 뒤에 샵으로 구분한 후 뉴스의 발행 시간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로 뉴스 제목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각 액세스 패턴에 대응하는 쿼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해외 주식의 기본 정보를 가져오려면 SK를 파티션 키, PK를 레인지 키로 하는 GSI를 설정하여 쿼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해외 주식 한 가지의 모든 정보를 가져올 때는 PK를 주식 종목으로 설정하여 쿼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개별 종목의 뉴스 정보를 가져오고 싶을 때는 PK 값으로 주식 코드를 설정하고 SK는 begins with setting으로 뉴스 샵을 할당하여 쿼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액세스 패턴에 충족하는 모델링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과정에서 고려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한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개시켜드린 SKPK 인덱스 외에 추가적으로 GSI를 활용할 어트리뷰트를 추가하면 더욱 다양한 액세스 패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추후 모델링을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PK의 주식 코드를 할당한 상태에서 SK는 아무 값도 설정하지 않고 해당 파티션의 모든 정보를 불러오는 방식의 쿼리를 활용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모델링을 진행하면 한 파티션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할 땐 한 번의 쿼리로 해당 정보를 불러올 수 있고 또 개별 정보가 필요할 때는 오버패칭 이슈 없이 개별 정보만 불러오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링은 보통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인을 사용하여 많이 구현하곤 하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현했을 때를 가정해 보시고 그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싱글 테이블 디자인에 익숙해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티클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이나모DB 싱글 테이블 디자인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존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저희가 소개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환경을 세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이나모DB가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인 만큼 리소스가 제한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이점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이나모DB를 도입하실 때 저희의 세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종료 후에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